우리가 볼 글은 6-3에 있는 이제 매체에 따른 글 읽기라는 파트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글에 우리가 이제 미술 작품을 보고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로댕의 칼레 시민이라는 이 조각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지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원이라는 미술 평론가가 쓴 글이고요. 작품에 대한 어떤 평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조건 항복하라. 자비를 구합니다. 왕이시여. 부디 시민들의 안위만큼은 보장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그 어떤 조건도 들어줄 수 없다.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하지 않는다면 칼레시는 철저히 쑥대밭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시작부터 약간 인물 간의 대화로 지금 시작을 하니까 좀 흥미가 높아지죠. 자, 대화로 글을 시작한다 라는 점에서 어떤 독자의 집중, 관심, 흥미가 높아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1347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 앞에 프랑스 북부에서 온 칼레의 사절이 간절히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 지금 이 대화에 대한 상황 설명이 이어지는 거죠.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벌어진 100년 전쟁. 그 초기에 칼레시는 기근에도 불구하고 11개월간이나 영국인들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 그러나 영국군의 방어태세에 자신감을 상실한 나머지 프랑스 왕 필리프 6세가 칼레시로 향하던 군사들에게 발길을 돌리라 명하자 칼레시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영복에 항복하는 것 외엔 다른 아무런 대안이 없음을 깨달은 칼레의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항복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요. 100년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칼레시는 맥락상 프랑스의 영토인 거 보이죠? 그래서 칼레시는 프랑스에 위치한 하나의 도시인 거예요. 자, 프랑스의 영토인데요. 영국군은 막 쳐들어오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여긴 좀 이미 끝난 것 같다 라고 좀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칼레시는 이제 영국에게 완전히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진 거죠. 그러나 칼레의 사자를 접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태도는 전혀 누그러질 줄 몰랐다. 이때 왕의 측근 월테 머네이경이 왕 앞에 나섰다. 측근까지 나서서 자비를 구하자 잠시 생각에 잠긴 에드워드 3세는 마침내 마음을 고쳐먹은 듯 입을 열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요, 이 에드워드 3세는요, 무슨 상황이냐. 칼레시를 완전 점령하고 싶다. 쑥대밭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칼레의 시민들도 항복을 하려고 나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지금 영국 왕의 측근까지 나서서 그러지 말자. 저기가 지금 항복하는데 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 거죠. 자, 좋다. 자비를 베풀겠노라. 모든 칼레 시민의 생명은 보장하겠다. 그러나 지체 높은 사람들 가운데 6명만은 예외이다. 그것이 나의 조건이다. 누군가는 그동안의 어리석은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모든 칼레 시민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맨발로 나에게 걸어와야 할 것이며 목에는 교수형에 쓴 밧줄을 메고 있어야 한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 사용할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들고 있어야겠지. 이게 여러분 영국 왕의 어떤 타협안인 거죠. 자, 영국 왕의 결정입니다. 이 정도를 그럼 내가 한번 타협해볼게 라는 거예요. 이 소식은 곧 파수대 앞에 모인 칼레의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시민들은 결국 항복하게 되었다는 굴욕감과 그럼에도 대다수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자괴감 등으로 피 같은 눈물을 흘렸다. 즉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굴욕감과 그리고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괴감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 거죠. 패자의 운명은 이렇듯 야속하고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모두가 절망감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 웨스타슈라는 노인이 앞장섰다. 내가 죽으러 가겠소. 우리 자원에서 희생합시다. 우리는 싸움에 져서 항복했을 뿐이지 우리의 얼과 넋마저 내어준 것은 아니오. 제비뽑기 같은 것을 해서 희생자를 뽑는다면 그 구차함에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오. 우리 당당하게 죽읍시다. 자원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웨스타슈라는 사람은요, 칼레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뭐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거죠.
이 사람은 가진 게 매우 많은 사람인데 그것을 다 뿌리치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면모를 보인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듯 제일 먼저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나서자 다른 지도층 인사들도 다투어 나섰다. 그렇게 6명이 채워졌고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송별하는 시민들을 뒤로 한 채 시장 광장에서 에드워드의 진지를 향해 나아갔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감에 쌓여 통곡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자, 그러면 시민 대표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요, 이렇게 의문형을 제시함으로써 관심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의문형으로 질문을 던지니까요, 독자 입장에서 진짜 어떻게 됐지? 라고 독자의 어떤 집중, 흥미를 높이는 거죠. 의외로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난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에드워드 3세의 아내 필리파드 에노 왕비가 막판에 왕을 설득하여 용감한 시민들이 처형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여러분 팩트체크 잘하세요. 자, 결국은요. 왕비의 설득으로 인해서 왕이 생각을 바꿨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생명을 잉태한 이의 거룩한 본능이 작용한 탓이었을까? 어쨌거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금언이 다시금 생각나는 극적인 결말이 아닐 수 없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즉 생이라고 하죠.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1884년 칼렛이는 100년 전쟁 때 시민들을 구한 6명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로댕에게 기념상 조각을 의뢰했다. 그런데 1889년경 완성한 로댕의 조각상에 등장하는 6명의 시민 대표들은 기대와 달리 당당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자세로 서로 다른 곳을 보며 서 있는 6명의 대표는 사회적 책무와 죽음의 공포 사이에서 고뇌하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자, 여러분, 사회적 책무라는 거는 이 사회, 즉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본인이 희생해서 집단의 이득을 높이는 거죠. 죽음의 공포, 이건 여러분 인간 본연의 공포겠죠. 즉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 여러분 이 사람요 여러모로 지금 이 물음표를 많이 쓰고 있죠. 그쵸? 자, 위에서도 한번 나왔고요. 여기도 나왔죠. 생명을 잉태한 이의 거룩한 본능이 작용한 탓이었을까? 의문형. 자, 또 나왔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죽음이 두렵고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슬프고 괴롭지만 오로지 다른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향해 나아간 그들의 행동은 진정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로댕은 칼렛시에 대한 헌신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의 기로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낸 그들이 진짜 영웅이라 생각한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높은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이 말의 가치를 칼레의 영웅들은 몸소 실천해 보였고 그 순수한 희생정신에 걸맞게 목숨을 되돌려 받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결핍되어 있는 바로 그것.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위기 시 국민이 단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더욱 흔들리게 되는 원인. 나는 오늘 우리의 그 지독한 결핍을 가슴 저리도록 아파해 본다. 라고 해서 여러분, 그 지독한 결핍 이꼴 뭡니까? 지금 우리 사이에 없는 바로 그것. 그것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거죠. 자, 이러한 가치, 그쵸? 이러한 가치, 그쵸? 이게 지금은 없어서 힘들다라고. 자, 미술 평론가가 적은 비평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요, 로댕의 조각상을 통해서 적은 비평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평문은 그 조각상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읽어낸다라는 내용의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글이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글의 전개 방식 정도를 꼼꼼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카드뉴스라는 좀 신기한 이제 글을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뉴스는 이제 우리가 매체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어떤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체 발전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카드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카드뉴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인스타 보세요. 인스타 보면 이렇게 해서 한 장씩 넘어가면서 이렇게 글 나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당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전 재산을 처분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카드뉴스라는 거는 쉽고 빠르게 뉴스를 전달하고자 각 이미지 안에 문구를 삽입하여 여러 컷으로 제작한 이야기 형식의 뉴스입니다. 따라서 이걸 보고 우리는 국가적 위기 앞에선 애국지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정리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내용 볼게요. 자,
지금 카디누스니까 간단히 내용만 보면 되겠죠. 전 재산이 600억인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쓴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산, 높은 신분, 명망 있는 집안의 사람으로 모든 걸 버리고 만주 땅으로 가게 됐대요. 일본 놈의 노예가 될 바에는 차라리 독립을 위해 모든 걸 하자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 결과 이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대요. 근데 일본에서는 귀족지위를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이것을 다 거절하고 만주로 간 거죠. 그 당시에 40만 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600억인데요. 사실상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 합치면 2조에 가깝대요. 대박이죠? 명당 근처 땅이 이 사람 거예요. 이런 명당이면 지금 서울에서 제일 비싼 땅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요. 독립군을 이제 길러냈는데 신흥무관학교의 모든 학비와 식비는 다 전액 지원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난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제 일제 항일 운동을 하다가 많이 죽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영이 굽힐 수 없었던 거는 바로 대한 독립에 대한 어떤 열망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밀고자, 즉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밀고 몰래 고자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죽게 됐대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루고 말고는 다 하늘에 따라 달려있지만 나는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가 끝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새로운 매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는 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6-3까지 배웠으니까 좀 영상이 끝난 뒤에도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모든 작품들을 꼼꼼하게 한 번씩 보면서 잘 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